평생 버스 운전이나 하던 짐짝이잖아요. 냄새나고 병들어서 돈 만드는. 안녕하세요. 저는 최복만입니다. 올해 74시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고지로 향합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세수하고 제복 입고 나서면 벌써 몸이 운전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12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어요. 엔진 시동을 걸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죠. 첫 차는 항상 조용합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나 밤샘 근무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주로 타요. 피곤해 지친 얼굴들이지만 제가 인사를 건네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죠. 안전벨트 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매일 하는 말이에요. 입에 붙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진심입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왔어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계시더군요. 저는 버스를 세우자마자 내려서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어요. 어머, 기사님이 뭘 이런 걸까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짐은 당연히 제가 들어드려야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웃음을 볼 때마다 이 일이 참 보람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야 많이 못 벌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쯤 되니 학교 가는 아이들이 몇 명 탔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교복이 너무 작아서 팔목이 다 보이고 구두도 낡아 빠졌어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갔거든요. 얘야, 학교 가는 거지?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뿌듯해요.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하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타십니다. 병원 가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께 특히 더 신경 써드려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 천천히 타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고맙네. 기사님. 이런 대화가 오가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비록 버스 기사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오후 3시쯤 되면 종점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곳엔 아직도 논밭이 많아요. 허허벌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매번 그 땅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야. 혼잣말이에요. 40년 넘게 이 길을 다니면서 느낀 직감이랄까요.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산들도 언젠가는 개발될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버스 안이 북적거려요. 직장인들이 집에 가려고 타시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이지만 저는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려고 노력해요. 다음 정류장은 시청 앞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안내방송도 정확하게 해드리고요. 작은 일이지만 승객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하루 운행을 마쳤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와 버스를 주차하고 나면 하루가 끝나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해요. 오늘도 무사히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거든요. 동료 기사인 김 형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복만이 형,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김 형님도요. 별일 없으셨죠? 형님 같은 분은 언젠간 빛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데 하늘이 모를 리 없죠. 김 형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마운 분이에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형님이라고 부르며 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점 근처를 다시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넓은 땅이 보여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냥 허벌판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웃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땅 보세요. 언젠간 금싸라기 될 거예요. 뭔 소리야, 복만이. 저기가 뭐가 되겠어.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40년 넘게 이 길을 다니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봐왔거든요. 저 땅은 분명히 개발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맙소. 당신도 집안일 하느라 수고했고, 소박한 저녁이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소중합니다. 비록 부자는 못 되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운행 준비를 했습니다. 제복 다리미질하고 안전운전 수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매번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보람찬 하루였어요.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버스를 몰 겁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아직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오늘은 아들 정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기뻤어요. 제가 평생 못 이룬 걸 아들이 해낸 거니까요. 저녁에 집안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친척들도 다 모였어요. 삼촌들, 사촌들까지 와서 정수 승진을 축하해 주려고 했죠. 정수야, 축하한다. 과장까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정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사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하나둘 정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수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네, 삼촌. 열심히 했더니 인정받게 됐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비록 제가 못 배워서 버스 기사밖에 못 됐지만 아들만큼은 잘 키워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복만이, 너도 뿌듯하겠다.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으니? 그럼요. 제가 못한 걸 정수가 해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정수가 갑자기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제 노력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사촌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버스 기사밖에 못 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니 덕분이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삼촌이 당황해서 말했죠. 정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삼촌, 현실을 봐야 해요. 요즘 시대에 버스 기사가 뭐 대단한 일인가요? 저는 그런 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정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버스 기사라는 걸. 솔직히 좀 창피해요. 며느리 선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댁에 내려올 때마다 버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제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친척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깊게 박혔거든요. 정수야, 아버지가 버스 기사라고 창피하냐?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과장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버스나 몰고 다니시잖아요. 정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평생 버스 기사였어요.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다. 미안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계속 앉아 있겠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내가 말렸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담배는 몇 년 전에 끊었는데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한 대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정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보냈고 결혼할 때도 도와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니.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간 뒤에 분위기가 좋아진 모양이에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친척들은 다 가고 없었더라고요. 정수와 선영이도 벌써 집에 갔나 보더라고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가 너무했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이해해줘야지. 아내도 속상해 보였지만 아들을 감쌌어요.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버스 기사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했던 그 말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차고지에 가서 버스에 올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해도 제가 할 일은 해야 했거든요. 승객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첫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마음도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승객들이 하나둘 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내 아들이 저를 창피해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요즘 들어 허리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요. 40년 넘게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거죠. 하지만 참고 일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심했습니다. 버스를 몰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핸들을 놓칠 뻔했죠. 다행히 정류장 근처여서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 한 분이 걱정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승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죠. 그날 운행을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어요.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듣고 놀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상태입니다. 무릎도 연골이 많이 닳았고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큰 수술이 필요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입원비까지 하면 더 나올 수 있고요. 3천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부족할 금액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네? 수술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 정도.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니까요. 정수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그 녀석은 나를 창피해하는데 도와줄 리 없어. 하지만 아내가 몰래 정수에게 전화했나 봐요. 며칠 후에 정수가 집에 왔거든요. 아버지 수술하셔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허리가 많이 안 좋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빠듯해요. 그래, 알고 있다. 게다가 수술한다고 해서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인데. 정수의 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나이에 그런 큰 수술 받으셔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수야, 아버지도 아직 일할 수 있어. 수술만 받으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하찮은 버스 기사 인생이 뭐 있어요? 벌어놓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버스 기사 인생이라 하니.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만 하던 짐짝이잖아요. 냄새나고 병들어서 돈만 드는 짐짝. 내 아들이 저를 짐짝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 녀석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짐짝이라니. 그래, 아버지가 짐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곧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아들이 저를 짐짝이라고 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짝이라니.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복 입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차고지에 가서 동료 기사들을 만났어요. 복만이 형,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형님이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좀 피곤할 뿐이에요. 형님 같은 분은 언젠간 비포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형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마운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버스를 몰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평소 같으면 짐을 들어드렸을 텐데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모르는 할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 내 아들은 저를 짐짝이라고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렀어요. 진통제라도 처방받으려고요.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계속 참고 지내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보험은 안 되나요? 실비보험은 들어놨는데 다 커버가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오후에 운행을 계속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신호 대기할 때마다 허리를 주무르며 참았습니다. 승객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님, 많이 아프신가 봐요. 병원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 내 가족은 짐짝이라고 하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수가 또 전화했어. 뭐라고 하던가? 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으로 버텨보라고 하더라. 약으로 버티라고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아버지더러 아픈 채로 살라는 거네요.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죠. 허리가 점점 악화되어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제는 급정거를 하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더 이상 버스 운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복만 씨,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죠. 쉬시면서 치료 잘 받으세요. 부장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죠. 집에서 쉬게 되니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평생 새벽마다 일어나 일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적응이 안 됐거든요. 며칠 후 정수가 선영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어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상태로는 계속 집에서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정수야, 아버지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아내가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에서 어떻게 돌보세요? 선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나이 드셨는데 간병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낫겠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정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전혀 저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 그럼 혼자 사세요. 저희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정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정이 다 망가져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저희가 돼야 하잖아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일도 못 하시면서. 맞는 말이었어요. 일을 못하니 돈이 들어올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은 싫었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빠듯한데 시아버님까지 모시기는 벅차요. 그래, 알겠다. 내가 짐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정수 말이 맞아. 나는 이제 짐짝이니까. 정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세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여기 아버지 집 아니잖아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내쫓는다니. 아내가 정수를 말렸어요. 정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어떻게 내쫓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나는 당신 아버지랑 같이 살 거다. 그럼 어머니도 나가세요. 정수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런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시어머님, 우리도 살아야 해요. 시아버님 병간병하느라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다. 나가마. 아버지. 아내가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이런 굴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도 여기 있어. 나 혼자 나갈게. 여보, 같이 가자. 안 돼.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짐을 쌌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 정도였죠. 나가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궂은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비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정수가 말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잘 살아라.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버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제복도 흠뻑 젖었고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경비 아저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복만 씨, 이 밤에 웬일이세요? 비도 오는데 잠깐 쉬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경비실에 들어가서 젖은 옷을 말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죠. 내일 되면 생각해 보시고. 고마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챙겨주니까요. 경비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수가 저를 내쫓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봤지만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이 되니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김 형님이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복만이 형, 여기서 뭐 하세요? 하룻밤 쉬어 갔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말하기 어려웠지만 김 형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혼자 살아야겠어요. 형님 같은 분이 그런 대접받으면 안 되는데 언젠간 빚보게 될 거예요. 김 형님의 위로가 고마웠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차고지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월세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 동네 병원을 다녔어요. 수술은 못 받고 물리치료만 받았죠. 돈이 없으니까요. 가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야? 모르겠소. 정수가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가겠소. 정수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던데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마음으로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정수가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봉투였어요. 언제 챙겨왔는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한 장씩 펼쳐보니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였지? 기억을 더듬어보니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사모은 땅들이었습니다. 버스 종점 근처의 논밭들이죠. 첫 번째 등기부를 보니 1985년에 산 땅이었어요. 그때 제가 31살이었죠. 갓 결혼해서 정수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매일 버스를 몰면서 종점 근처를 지날 때마다 허벌판을 보며 생각했죠. 언젠가 저기에 집들이 들어설 거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 외진 땅을 사서 뭐 하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등기부는 1987년 것이었어요. 정수가 태어난 해였죠. 그때도 똑같은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모아서 샀어요. 아내는 반대했었죠. 여보, 그 돈으로 집이라도 넓히자. 왜 쓸데없는 땅을 사? 당신, 이 땅은 쓸데없는 게 아니야. 언젠가 금싸라기가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스를 몰면서 매일 그 땅을 보니 확신이 더 강해졌거든요. 세 번째 등기부는 1990년 것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같은 지역의 땅을 샀어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였죠. 정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교육비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땅은 계속 샀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등기부를 하나씩 넘겨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992년, 1995년, 1998년. 매년은 아니었지만 돈이 모일 때마다 같은 지역의 땅을 조금씩 샀더라고요. IMF 때도 샀어요. 1998년 등기부를 보니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넓은 땅을 샀더라고요. 그 시절이 참 어려웠죠.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월급도 줄었어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는 거죠. 2001년 등기부도 있었어요. 정수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죠. 대학 등록금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땅은 계속 샀어요. 아버지, 그 돈으로 제 학원비 좀 보태주세요. 정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 땅은 나중에 내 도움이 될 거야. 그때 정수가 삐져서 며칠 말을 안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게 서운함이 있었나 봅니다. 2005년 등기부를 보니 그 애는 꽤 큰 땅을 샀더라고요. 정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였죠. 그 무렵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2008년, 2010년, 2012년. 계속해서 같은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이미 제법 큰 면적이 되어 있었어요. 정수가 결혼할 때도 샀어요. 2013년이었나?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땅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그 땅이 돈이 될까요? 정수가 의심스러워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20년 넘게 사모았는데도 허벌판 그대로였으니까요. 정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반드시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고집 정도로 생각했죠. 마지막 등기부는 2015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더 사지 못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거든요. 등기부를 모두 세어보니 23장이었어요. 23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 땅을 살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등기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위치였습니다. 312번 버스 종점 근처였거든요. 제가 40년 넘게 다닌 그 길 끝자락이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요즘은 몸이 아파서 그쪽으로 잘 안 가봤거든요. 등기부를 다시 한 장씩 보면서 계산해봤어요. 총 면적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해보니 10,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0평.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사모은 게 이렇게 커졌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허벌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30년 넘게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변했을 리 없죠. 그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땅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몸이 아파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버스 기사밖에 못했지만 내 눈은 땅의 길을 봤다. 정수가 저를 무시했지만 이 땅만큼은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직 결과를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그 땅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린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땅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다가 택시를 탔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기사님, 신평동 쪽으로 가주세요. 신평동이요? 요즘 그쪽이 난리예요. 네. 무슨 일인데요?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었어요. 보상금도 엄청나게 나온다던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신도시 개발이라니 설마 제가 가진 땅이 거기에 포함될까요? 택시가 신평동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큰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신평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요? 공사장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논밭은 온데간데 없고 측량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여기가 신평 신도시 개발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토지 소유자세요?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등기부를 꺼내 보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거 대박이네요. 이 땅들이 다 어르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가 개발되는 게 확실한가요? 확실하고 말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1단계 지역이에요. 보상금도 엄청 나올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기다린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건가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 받아봐야 하지만 대략 평당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평당 1,000만 원. 제가 가진 땅이 10,000평 정도니까. 계산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감정평가사 사무소 위치를 알려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등기부를 보여주세요. 감정평가사가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언제부터 사 모으신 거예요? 1985년부터요. 해안이 있으셨네요. 이 지역이 개발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감정평가를 받는데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시세는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보면 평당 1,2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보상금까지 받으면 더 나올 겁니다. 평당 1,200만 원. 만평이면 120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대박 터지셨네요. 감정평가사도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사무소를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땅이 이런 가치가 있었다니. 정수가 저를 버스 기사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억만장자였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연락도 없이. 당신, 나 지금 신평동에 와 있어. 신평동, 거기 왜 갔어? 우리 땅 보러 왔지. 무슨 땅? 내가 젊은 시절부터 사 모은 땅 말이야. 아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여보,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신도시? 응. 보상금이 엄청 나올 거야. 전화 너머로 아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야? 응. 감정평가사가 그러는데 100억도 넘을 것 같다고 하네. 100억? 아내가 기절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꿈 아니지? 꿈이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장에 와 있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등기부를 다시 봤어요. 이제는 이 종이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땅 문서가 아니라 보물지도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네. 내가 미안했어. 괜찮소. 나도 확신이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확신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밤늦게까지 계산해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략 수십억 원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버스 기사로 살면서 무시당했는데 사실은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정수한테 연락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흥분되어서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버스 기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거였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어요. 토지 가격만 150억 원, 정부 부상금까지 합하면 200억 원이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00억 원.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평생 버스 기사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어요.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려고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박 터지셨네요. 변호사도 감탄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해안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명의도 깨끗하고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당장 만나뵈야 할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수가 선영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신평동 땅이 아버지 것이에요? 역시 알아냈군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정말요? 거기가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던데요. 맞아.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충 안다. 200억이에요. 200억. 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흥분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선영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아버지, 왜 그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었냐? 나보고 짐짝이라고 하면서.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정수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선영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황당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내쫓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수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네. 나보고 버스 기사 인생이 뭐 있냐고 했지. 짐짝이라고도 했고. 정수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았어. 버스 기사 인생이 뭐가 있겠냐? 아버지. 근데 이 땅은 말이야. 내 아버지가 그 짐짝 인생으로 모은 거다. 정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그래. 너 정말 못났다. 매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다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돼. 왜요? 내가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정수가 더 울었어요. 선영이도 같이 울더라고요. 시아버님,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차버렸잖아. 그때 정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뭘? 우리 아버지가 신도시 땅 주인이라고. 지금까지는 평생버스 기사였다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해요. 한심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정수야, 내가 진짜로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 아냐? 네. 나는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졌어. 돈이 없을 때는 나를 무시하고 돈이 있으니까 존경한다고 하지. 아버지, 그런 내가 믿어지겠냐? 정수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이니까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보장할 수 있나? 네. 하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수가 계속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안 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럼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보였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권리? 내가 나를 짐짝이라고 할 때는 아들이 아니었나? 그건 나가라. 더 이상 볼 얼굴이 없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결국 정수와 선영이는 나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짐짝이라고 하나? 정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가 아니라 욕심이야. 정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런 아들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정수가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아들 정민이에게 연락했어요. 정민이는 정수와 달리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효자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민아, 아버지 집에 좀 와라. 네, 금방 갈게요. 정민이는 항상 이랬어요. 제가 부르면 바로 달려왔죠. 1시간 후 정민이가 부인 미영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이런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서. 정민이 가족을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정수아는 정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땅이 좀 있다. 네. 신평동에 있는 땅인데 개발이 된다고 하네? 등기부를 보여줬어요. 정민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땅이에요? 그래.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왜 개발되는 거예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부터 보상금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럼 엄청난 재산이네요. 그런 셈이지. 형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요즘 매일 찾아와.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의 성격을 잘 아니까요. 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너한테 주고 싶어서. 네. 이 땅 중에서 반을 너한테 증여할 거야. 정민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형이 있잖아요. 내 형은 나를 짐짝이라고 했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달라. 항상 나를 챙겨줬지. 정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이야. 미영이도 감동해서 울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잘 모시겠어요. 너희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정민이 부부는 항상 저를 존중해줬거든요.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할아버지, 저희 용돈도 주세요. 손주들이 말하니까 모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줄게. 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증여 절차를 밟았어요. 전체 땅의 절반을 정민이에게 넘겨줬습니다. 약 75억 원 상당이었어요. 정민이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에 잊지 않겠어요. 내가 효자로 살아온 대가야. 나머지 절반은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아내와 함께 쓸 거였습니다. 정수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아버지, 왜 정민이한테만 주세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너는 나를 짐짝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마음으로는 안 그러면서. 정수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정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차버렸잖아. 아버지, 이제 그만 가라. 볼 얼굴 없다.
결국 정수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너희가 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잘 모실게요. 정민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며칠 후 버스 차고지에 갔어요. 동료 기사들에게 인사하려고요. 복만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형님이 반가워하며 맞아주셨어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형님 같은 분은 언젠간 빛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김 형님은 제 사정을 대충 알고 계셨어요.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차고지에서 후배의 기사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커피와 빵도 사왔고요. 형님, 이런 걸 왜 사오세요? 그냥 고마워서요. 여러분이 항상 잘해주셔서 기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 이제 부자가 되셨으니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기엔 아직 일러요. 정말로 그랬어요. 비록 돈은 많아졌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앞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글쎄, 너무 사치하지는 말자. 그래, 검소하게 살아야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뀔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 정민이 아이들 교육비는 내가 대겠어.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손주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평생 버스 기사로 살면서 무시받았지만 결국에는 보상받게 되었네요. 정수는 돈을 보고 돌아왔지만 정민이는 달랐어요. 평소에도 저를 잘 모셔왔거든요. 그런 정민이가 복을 받은 거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하늘이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이제는 버스 운전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은 계속하고 싶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이니까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냐?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가족이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았어요.